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또는 종료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 소식과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42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게 일시적인 감소인지 아니면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좀 감소세로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효과를 낸 것은 분명한데요. 이게 기존의 확산세를 하향세로 완전히 꺾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나타나는 숫자가 일시적인 숫자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지 거리두기가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중증 환자 수도 보면 1,105명 다시 최다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 수는 확진자 수 증가의 효과가 한 일주일, 열흘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전에 7,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주의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중증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한 일주일 간격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하고 있는데 네. 연장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를 다음 주쯤에 이제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게 신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가 되면 이 조치를 종료해야 된다 이런 숫자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 떨어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과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현재 뭐 중환자 병상을 뭐 1,400병상 가까이 확보한 상황이라 사실 지금 발생하는 확진자 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여전히 병상이 충분히 100%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전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이제 병상 대기자나 입원을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확보한 병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빨리 만들고 거리두기는 현재 이 정도 수준의 확진자가 유지된다면 종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말씀해 주셨지만 병상이나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키로 보이는데 네. 지금 100%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더 조금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까요? 제일 아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현재 대학병원들이 중환자를 보고 있는데 그 중환자들이 상태가 나아지면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 준중환자실이나 아니면 일반 병실로 옮겨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중환자만 보기 때문에 상태가 나아지면 다른 병원으로 구급차를 타고 전원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전원을 시키기까지 상태가 나아지려면 일반 병실로 가는 상태보다 상태가 더 좋아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중환자실에 있는 입원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예. 뭐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회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킨달지 대학병원은 좀 회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받고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중환자들처럼 조금 더 오래 입원하고 회생 가능성이 낮은 환자들을 주로 본달지 이런 방식으로 전체 진료 체계를 좀 효율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코로나19라는 질병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네.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좀 의료 취약계층이 코로나19 환자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졌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을 또 추가적으로 동원했기 때문에 네. 기존의 공공병원에서 진료받던 의료 취약계층이 지금 갈 곳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해보면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 진료에 올인해서 취약계층 환자를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추가적인 사망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일반 환자인 경우에는 중환자실도 그렇고 일반 병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그 가용한 병상 중에 대개 한 10% 내외 정도의 자원만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전체 병상 수를 고려하면 그중에 일부만 코로나 환자 진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 환자의 진료가 지금 심각하게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병상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병원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병상을 배분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각 과별로 배정된 병상을 약간 고수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중환자인데 입원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치료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는 치료제가 미 FDA의 승인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먹는 치료제라고 하면은 백신과 비교했을 때 네.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다 좀 보면 될까요? 백신과 치료제는 이제 용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그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 네네.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위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입원하지 않아도 되고 중환자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다릅니다. 물론 이제 먹는 치료제도 사전에 먹어서 그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 상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먹는 치료제를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가능하지 않은 효과인 거죠. 예. 네.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백신도 네. 돌파 감염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먹는 치료제 이 부분은 오미크론의 감염 예방 효과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오미크론에서 중증도 예방 효과가 뭐 먹는 치료제인 경우는 백신과 달리 아마 그 효과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백신은 주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를 타겟으로 하는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고 세포 면역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는데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 기존 변이에 비해서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 단백질 부위에 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인데 먹는 치료제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을 막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변이에 영향을 훨씬 덜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만큼 이제 네. 정부 입장에서도 확보하는 물량 확보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보니까 54만 2천 명분 이상을 확보했다, 계약 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적정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먼저 처방을 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대개 한 30% 정도가 고위험군입니다. 그럼 하루에 3,000명, 그럼 100일이면 이게 30만 명이니까 한 6개월 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물량을 먼저 확보해 놓은 것은 뭐 현재로서는 적정한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PCR 검사법이 새로운 게 이제 또 개발이 됐습니다. 오미크론을 3시간에서 4시간 내에 확진할 수 있는 기존에는 한 최장 5일 정도까지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확진 검사로 PCR 검사를 하면 그게 이제 양성, 음성이 나오는데 그 단계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지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기존에는 PCR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에 걸렸다라고 하는 게 확인되면 그게 오미크론 변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위 전장 유전체 검사라고 하는 전체 유전자를 바이러스 유전자 전체를 검사하는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3일에서 5일 정도가 걸렸던 거죠. 그래서 그 전장 유전체 검사를 하지 않고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PCR 검사만으로도 오미크론 변이를 검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검사법이 시행되면서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지금 정부가 이제 그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일정 수를 표본 추출을 해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는 않지만 약간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고 그에 맞게 우리가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 오미크론 감염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오미크론의 확산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데 이런 검사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또 보도해드렸지만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현재 국내 상황은 오미크론 위중증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미크론 중증으로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확진자 중에 한 1.7% 정도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뭐 위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수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기존 델타에 비해서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뭐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한 5분의 1 정도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위중증을 막는 게 오미크론 자체가 좀 약한 건지 위험도가 약한 건지 네. 백신을 국내에서 잘 맞아서 이게 위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준 건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도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서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은 이제 전파력이 높지만 위중증도는 현저하게 낮은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확진자가 생기지 않아서 충분한 이제 연구 결과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중증도가 낮아도 위중증 환자의 숫자는 델타 변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런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방역 전략을 새롭게 짜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